예,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9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차트를 삽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트 중에서도 최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차트, 맵 차트 그리는 방법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그린 차트는 사실은 엑셀에서만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엑셀에서 그린 차트를 뭐 아래 한글에 붙여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MS 워드에 붙여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MS 파워포인트에도 삽입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엑셀이란 소프트웨어랑 뭐 MS 워드란 소프트웨어랑 파워포인트란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 다른 종류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들 간에 이렇게 차트가 서로 연계되고 붙여넣기 하고 하려면 죄송합니다. 그거에 특화된 어떤 독특한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기술이 OLE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 OLE. 예, OLE는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의 줄임말이에요.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오브젝트는 뭐 물건, 객체 이런 뜻이죠. 어떤 객체를 링크가 뭐죠? 링크? 연결하다는 거죠. 연결하고, 예, 연결하고, 인베드는 안에 삽입하는 거죠. 인베딩하는 기술, 삽입하는 기술.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OL이. 그래서 작성된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도형이나 슬라이드를 MS 워드에다가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엑셀로 가져왔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엑셀에서 만들어진 차트를 MS 워드나 MS 파워포인트에도 보낼 수 있고, 요렇게 서로 호환되게끔 만든 기술이 OL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만든 MS 오피스 제품군끼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 한글과도 OL이가 호환이 되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OLE를 다루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차트를 그렸어요. 근데 그 차트를 MS 워드에다 삽입했어요. 자, 그러면 MS 워드에 삽입된 그 차트는 내가 어떤 모양이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한번 다른 프로그램에 복사된 OLE 객체는 사후에 다시 편집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한번 삽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편집이나 수정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문서를 만든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문서를 만든 사람이 OLE 객체를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 때 인베딩 방식으로 붙여넣느냐, 아니면 링크 방식으로 붙여넣느냐, 아니면은 아예 링크나 인베딩 안 한 방식으로 그냥 뭐 정보를 날려버린 상태로 붙여넣느냐에 따라서 사후 편집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데, OLE 객체를 손상되지 않게 사후 편집 가능하게 붙여넣기 했다면 다른 프로그램 파일에 삽입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게 가능하다는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MS 워드에 파일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자, 여기 우리 실습 파일, 실습 폴더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bsp09 언더바 엑서라고 하는 MS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블 클릭해서 틀어볼게요. 따닥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뭐 다른 거는 삽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런 그래프 차트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에 매월 들어오는 방문하는 무슨 뭐랄까요, 방문객 수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봤더니 1월 달에는 250명이었는데 2월 달에는 263명이었는데 3월 달에는 277명이었다가 350명, 379명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추세선도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277명이 아니라 377명이었던 거예요. 3월 달에. 근데 이게 이제 실수로 277이 기입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사후적으로 이 값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후 수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 개체가 어떻게 삽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편집 가능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데이터 편집이란 메뉴가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해요. 차트 종류 변경 같은 메뉴가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해요. 이게 지금 떠 있잖아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떠 있다는 얘기는 이 차트는 편집 가능한 모습으로 애초에 이 MS 워드 파일에 붙여넣기 된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지금 데이터 바꿔야 되니까 편집 눌러보면 이렇게 나는 분명히 워드를 작업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엑셀을 자동으로 띄워주면서 이런 어떤 엑셀 차트의 모양이 나와요. 아, 이게 수입의 변화였네요. 저는 방문객수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뭐 예시니까 뭐 그거는 아무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끔 엑셀이 뜨죠. 예, 그래서 277명이 아니라 아까 몇 명이었어요? 377명이었어. 엔터 이렇게 치면 순간 그래프가 치고 올라가죠. 477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다 편집이 끝났다라고 하면 X부 눌러서 닫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워드에 삽입되어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377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세문서 MS 워드에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 연령대별 뭐 인구별 요 차트를 내가 이제 만약에 저기에다 붙여넣기 하고 싶다 그러면 차트 전체를 선택하고 예, 뭐 홈탭에 가서 홈탭이 아니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눌러야죠. 복사. 자, 차트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우리 이제 이 MS 워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붙여넣기를 컨트롤 V 눌러서 그냥 붙여넣기를 짱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데 붙여넣기 옵션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1번 제일 첫 번째는 대상 테마 사용 및 통합 문서 포함 옵션이 있습니다. 요게 임베딩 하는 방식이에요. 임베딩. 대상의 테마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MS 워드에서 적용되는 테마를 사용하되 통합 문서를 아예 포함시켜버리는, 엑셀에 있는 문서를 아예 포함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사후 편집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원래 원본, 이 엑셀 차트 그릴 때 엑셀에서 지정했던 원본의 서식 있잖아요. 그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통합 문서를 포함하는, 이것도 역시 임베딩 방식으로 이 안에 사후 편집 가능하게 넣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대상 테마 사용하는 거랑 원본 서식 유지하는 거랑은 똑같은데, 아까와 달리 통합 문서 포함이 아니라 지금 뭐가 있어요? 쇠사슬 아이콘이 있어요. 쇠사슬. 그러고서 뭐라고 돼 있냐? 데이터 연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 안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게 엑셀 데이터가 같이 포함돼서 저장되진 않아요. 저장되지 않지만 대신에 뭐랑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느냐? 우리 지금 실습하고 있는 이 파일 있죠? bsp09_x. 얘랑 링크를 시켜 놓는 거예요. 링크를. 그래서 요 파일을 요 위치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값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워드에 있는 요 값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만드는 거. 그게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옵션이 됩니다. 또 다시 돌아왔더니 사라졌네요. 자, 다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이 옵션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 형태로만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원본 파일의 위치가 어느 순간인가 끊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옵션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후 편집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나는 사후 편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옵션이나 두 번째 옵션. 그런데 보통 엑셀에서 내가 편집한 그 디자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옵션을 주로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그림 옵션이 있어요. 그림 옵션. 자, 요거는 이렇게 삽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편집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JPG 뭐 이런 거 같은 그림 파일로 차트의 모든 정보를 다 없애버리고 데이터 수치적인 정보 다 없애버리고 한 장의 그림으로만 삽입해버리는 방식이
마지막 옵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데이터 편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뭐 데이터 연결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만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옵션 예,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버리면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데이터 편집, 차트 종류 변경 이런 등등의 메뉴들이 다 뜨게 돼서 사후 편집이 가능한 OLE 객체로 삽입된다. 예,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넣을 때, 예, 그리고 그 차트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 넣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차트를 하나 삽입했는데, 자,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짠. 그러면 이렇게 쫙 펼쳐져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2009년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좋았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만든 데이터라. 그러더니 2010년에는 아주 가까이 따라 붙어요. 그러다가 한번 또 제가 왼쪽 버튼 쫙 누르니까 2011년에 살짝 역전하더니 2012년에 격차가 벌어지고 2013년에 더 격차가 벌어지더라.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차트를 보여주는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으죠.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차트 객체를 삽입한 다음에 이 차트에 특성화된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 넣는 거, 이런 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설정하지? 이것도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삽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일단 슬라이드 하나를 새로 삽입하겠습니다. 빈 슬라이드를, 제목만 있는 빈 슬라이드 삽입해서, 자, 차트 애니메이션, 예, 실습,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아까 체중 변화 그래프, 예, 체중 변화 그래프 요거를 제가 이제 복사합니다. 복사.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차트 애니메이션을 넣으려면 복사 옵션이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반드시 인베딩 방식으로, 즉 편집 가능한 방식으로 차트가 삽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옵션, 예, 두 번째 옵션이 가장 선호되는 옵션이라고 했죠. 두 번째 옵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차트의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차트 객체로, OLE 객체로서 차트로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죠. 애니메이션. 아까 이렇게 옆으로 착착착착 펼쳐지던 옵션은 닦아내기 옵션이었어요. 닦아내기. 저도 역시 닦아내기를 하는데, 자, 닦아내기 이렇게 하면, 자, 닦아내는 효과가 나오는데, 그냥 차트가 통째로 이렇게 휙 닦아내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계열별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닦아내기를 하고 나서 옆에 보시면 차트 효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면 자, 일단은 효과의 방향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방향이 왼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객체로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목별로 이렇게 95년도에는 얼마였다가, 96년도에 얼마였다가, 97년도에 얼마였다, 이거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항목별로, 그러면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쫙 나오고 순서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미리 보기. 짠 하면, 자, 한번 쫙 클릭하면 체중 변화, 일단 베이스 깔고요. 또 한번 쫙 누르면 점 하나, 또 딱 누르면 두 번째 거, 딱 누르면 세 번째 거, 딱 누르면 네 번째 거, 마지막 누르면 다섯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차트에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닦아내기 효과를 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옵션을 주시는 것도 당연히 관계가 없겠고요. 다만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시퀀스라고 하는 옵션에서 하나의 객체 통계체로 주지 말고 계열별로 주거나 항목별로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정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차트에다가 부여할 수 있더라. 그것도 추가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트 애니메이션 실습까지 쭉 다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인 워크시트 함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엑셀에서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수란 무엇인가 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수,
함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y는 fx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죠. y는 fx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어떤 입력값 x를 넣어주면 f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요술 주머니 같은 걸 통해서 적절하게 그 x들이 지지구볶고 막 처리가 돼서 새로운 결과값인 y를 이렇게 산출값으로 돌려주는 그런 게 이제 함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함수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 입력받는 입력값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입력값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 또는 인자라고 불러요. 인수, 인자. 그리고 함수는 각 함수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함수만의 독특한 함수를 대표하는 이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갖는 서로 독립된 구분된 함수에다가 그 함수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인수나 인자들을 넣어주면 그것들을 적절하게 지지구복구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어떤 사전에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수식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에는 문법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예, 구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머, 문법이에요. 문법. 함수에는 문법이 있어서 어떤 각 함수별로 자기만의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인수를 적절하게 제공을 해줘야 그 함수가 제대로 작동해서 결과값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돌려주게 된다. 함수의 문법, 함수도 일종의 수식이잖아요. 엑셀에서 모든 수식은 뭘로 시작해야 돼요? 이퀄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등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 다음에는 반드시 소괄호가 나옵니다. 소괄호. 소괄호로 시작해서 소괄호로 끝나게 되고 그 안에다가 인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는 인수를 꼭 하나만 넣어야 되는 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썸 함수처럼 인수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넣어도 되는 함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 인수는 뭘 넣어야 되고 두 번째 인수는 뭘 넣어야 되고 세 번째 인수는 뭘 넣어야 되고 이게 문법으로 딱 정해진 함수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함수의 특성에 맞게 함수의 인수들을 쫙 넣고 근데 함수의 인수들은 어떻게 구분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마로 구분해요. 컴마. 그래서 인수, 컴마, 인수, 컴마, 인수, 컴마 이렇게 컴마로 인수들을 쫙 넣은 다음에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소괄호 닫고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 함수의 결과값이 그 셀에 출력되게 되는 그런 원리로 구현이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함수의 이 구문 형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퀄로 시작하고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소괄호 시작되고 인수들이 쫙 나오고 컴마로 인수들은 구분되고 마지막으로 소괄호로 닫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죠. 우리가 함수를 사실은 앞에서 잠깐 썼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뭐 함수의 개념을 충분히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수 몇 개 써봤죠. 예, 기억하시나요? 어떤 수치들을 합계낼 때 sum이란 함수 이미 한번 써봤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개의 인수들의 평균을 내고자 할 때 에버리지 함수도 써봤어요. 그런 게 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이퀄로 시작하고 sum이나 에버리지 같은 함수명이 나오고 소괄호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 내거나 평균 내고 싶은 모든 인자들이 컴마로 쭉 연결이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함수 값이 나오죠. 엑셀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총 몇 종류나 있을까요? 미안한데 사실은 저도 안 세봐서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수천 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엑셀이 제공하는 함수 엄청나게 다양한데 저 다 당연히 못 외우죠. sum이나 average 같은 간단한 함수들, 뭐 if 함수,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그런 종류의 함수들은 워낙 간단한 함수들이라 우리가 함수를 외워서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도 이제 뭐 숨어 있는 함수들을 쓸 때 특히나 뭐 통계와 관련된 함수라든가 뭐 수학적인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함수의 문법이나 그 함수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함수 마법사는 지난번에 엑셀의 화면 구성을 보여드릴 때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셀에다 함수를 입력할 때 내가 직접 equal 이렇게 하고선 함수명 뭐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함수를 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수식 입력줄 옆에 fx라고 되어 있는 함수 마법사 호출 버튼이 있어요. 함수 삽입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함수 마법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무슨 뭐 행렬곱을 하고 싶다, 뭐 행렬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검색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여기 나오죠. 두 행렬의 곱을 구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에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는 그 검색어와 유관한 다양한 함수들의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함수 마법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함수를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얘는 인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예, 이런 식의 감마 분포를 구하려면 이렇게 네 개의 입력값을 넣으면 내가 값을 돌려줄게. 이런 게 쭉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함수 내장된 함수에 대한 검색 기능이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 있다. 예,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간단한 함수 적용의 예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마트의 월별 매출액 현황인데요. 자, 매출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매출액의 평균 매출액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여러분들 이미 알고는 있죠. 그런데 함수를 1도 모른다,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노가다로 해야 되겠죠. 노가다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equal, 예, 평균은 뭐예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아이고 B6 더하기 B7 더한 다음에 이거 5개니까 5로 이렇게 나누고 엔터 이렇게 하면 평균 4277.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 쓰려니까 너무 귀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계를 내는 함수가 sum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식을 단순화할 수 있죠? sum, 예, su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내요? B3부터 B7까지 합계내서 나누기 5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금세 평균을 구하죠.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equal average, 예, 우리 평균 구하는 함수 average라는 거 이미 배웠어요. average로 이렇게 B3부터 B7 엔터 이렇게 하면 아주 짧게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하기 나누기 5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조금 팬시하게 sum으로 싹 함수로 더해서 나누기 5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예 average라는 함수를 알아버리면 이렇게 더 간단하게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요게 함수를 쓸 때의 장점이죠. 두 번째, 자,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데 평가 기준이 뭐냐면 75점 이상인 직원은 우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직원은 노력이라고 요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출력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에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 함수 지금 처음 배울 텐데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f. 자, if 함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if. 자, if 다음에 괄호를 딱 치면 자, 보세요. if의 문법이 나오는데요. 그래머, 구문이 나오죠.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즉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인수 값은 이 로지컬 테스트의 값이 참으로 나오면 true인 경우에는 이 셀에 어떤 값을 부여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은 그 논리적 테스트가 거짓이 나왔을 때, false가 나왔을 때 어떤 값을 출력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논리적 기준은 뭐죠? 요 대응되는 요 점수 85점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75점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크다 equal 이렇게. 그래서 크거나 같다 75점 한다면 예, if 예, B3가 75점보다 크거나 같다 한다면 컴마 예. 인수가 3개 들어가잖아요. if 함수는. 예, 두 번째는 참일 때는 무슨 값을 갖는다? 이 직원 우수 직원이니까 예, 따옴표 우수 이렇게 예, 따옴표를 이렇게 쳐주는 이유는 요 상수가 요 데이터 값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따옴표를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니다. 75점 이하다. 75점 이하가 아니라 75점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해야 돼? 노력 이렇게 출력해야죠. 네, 노력 이렇게 해서 자, 옆에 있는 점수가 75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수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다면 노력이라고 표현해라. if 함수는 이렇게 조건식이 나오고 이 조건이 참일 때의 값, 이 조건이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병헌은 우수인데 자, 이거 이제 밑으로 쭉 복사하면 되죠. 채우기 핸들러로 이렇게 하면 수식이 상대 참조돼서 복사되죠. 그래서 아까는 B3를 대상으로 이제 if가 작동됐는데 그 아래 칸은 B4를 대상으로 그 아래는 B5를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김태희 씨는 노력해야 돼요. 72점이고요. 손예진 씨도 63점이라 노력인데 조인성 씨는 아슬아슬하죠. 75점 딱 턱걸이 거쳐가지고 우수가 됐고요. 정이루 씨는 69점이라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의 예시로 SUMIF라는 함수도 있어요. SUMIF. SUMIF라는 함수는 자, if는 만약이란 뜻이고 SUM은 뭐예요? 합계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UMIF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대해서만 합계를 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소문 지점은 1250만원, 뭐 신당동 지점은 63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탁 금액이 쫙 나오는데 각 지점마다 지역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별로 합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중구 지역에 그래서 수탁 금액의 합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지역이 중구라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썸을 하고 싶은 거고 여기를요. 지역이 성북구라면 성북구에 대해서만 썸하고 싶은 거고요. 강서구라면 강서구에 대해서만 썸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합계를 차등화해서 내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SUMIF라는 함수입니다. SUMIF. 자, SUMIF 괄호 이렇게 열어보니까 얘도 인자가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자,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 자, 우리는 뭘 따져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따져봐야 되죠. B3부터 B7까지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봐서 컴마 이게 뭐와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그쵸? 바로 옆에 있는 E3. 예, E3가 뭐예요? 중구죠. 중구. 첫 번째는 중구. 중구와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sum range. 만약에 똑같다, 맞다 그러면 어디를 합계내야 돼요? 우리는 C열을 합계내야 돼요. 그래서 C3번부터 C7번까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중구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강서구, 성북구에 대해서도 복사해야 되잖아요. 아래 방향으로 복사할 거잖아요.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B3에서 B7까지는 아래 방향으로 한 칸 내려오면은 이거 어떻게 참조되죠? 다시 B4에서 B8로 B4에서 B8로 참조되는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3과 7이 고정돼야 되죠. 그죠? 3과 7이 고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계내야 되는 요 영역도 마찬가지. 3과 7이 고정돼야 되고 그죠? 여기 있는 E3에 3에서 3은 고정하면 돼야 안 돼요? 고정하면 안 돼요. 예, 왜냐? 이걸 3를 고정해버리면 계속 중구에 대해서만 합계낼 거 아니에요. 한 칸 내려오면 강서구에 대해서 합계내야 되고 또 한 칸 내려오면 성북구에 대해서 합계내야 되니까 E3에서 3는 고정되면 안 되죠. 예, 3일 땐 3이지만 4일 땐 4여야 되고 5일 때는 5여야 하니까 이건 고정하지 않아요. 엔터 치면 자, 중구는 요 두 개 합친 188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카피 이렇게 내려오면 자, 3번부터 7번까지는 아래로 내려와도 계속 고정이니까 고정되어 있는데 E4 강서구에 대해서는 요 두 개 합치니까 946. 그 다음에 성북구는 한 건밖에 없죠. 요 한 건 있으니까 956. 이렇게 SUMIF 함수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엑셀 함수의 활용 방법이다. 이렇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소개 말씀을 한번 쭉 드려봤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함수들, 엑셀이 품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쓰는 통계 함수입니다. 통계 함수. 자, 통계 함수에 먼저 에버리지 함수. 이거 지난번에 배운 거죠. 에버리지. 지정한 영역의 평균을 산출하는 함수입니다. 문법은 equal하고 에버리지 하고요.
영역을 막 콤마 마음껏 지정해주면 그 선택된 인자로 들어와진 모든 영역들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에서 평균값을 산출해주는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맥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쉽게 추정이 가능하죠. 맥스. 예, 맥스는 최대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equal max a1부터 a100 이렇게 하면 a1부터 a100셀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해주는 것이 맥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민 값은 뭘까요? 민은 맥스의 반대죠.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맥스나 민은 가장 큰 혹은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해 주는데 large라는 함수도 있고 small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인자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인자에서는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두 번째에서는 수치를 줘요. 숫자값. 그러면 그 숫자값을 n이라고 한다면 n번째로 large는 큰 값을 반환해 주고요. small 함수는 n번째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해 줍니다. 만약에 n이 1이 됐다. 그러면 뭐랑 똑같아질까요? large a1 콜론 a100, 1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max랑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큰 값, 무슨 얘기예요? 가장 큰 값,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만약에 스몰 함수에서 a1 콜론 a100, 1 이랬다. 이거는 뭐와 똑같아지겠어요? 그렇죠. 민하고 똑같아집니다. 첫 번째로 작은 값이란 얘기가 최소값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가장 작은 값.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분산 구할 때 VAR,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할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줄임말이에요. STDV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통계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함수에 count라는 함수도 있고 count 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count라는 함수는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숫자의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셀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count 함수가 되겠고요. count A 함수는 숫자 값뿐만이 아니라 뭐 문자열이 돼도 좋고 논리값이 돼도 좋고 모든 종류의 아무튼 공백만 아니면 됩니다. 공백만 아닌 모든 셀의 개수를 특정 지정한 범위 내에서 찾아주는 것이 count A 함수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count blank 함수는 count A에 완전히 반대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count A는 공백만 아니면 모든 셀의 개수를 다 반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count blank는 공백만 세요. 공백만. 그러니까 count A 함수의 결과값과 count blank 함수의 결과값을 합치면 그 해당 셀에 있는 전체 셀의 개수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공백이 아닌 것만 세고 하나는 공백만 세니까 이 둘을 합치면 그 값은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겠죠. 예, 그것도 이제 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count if 함수가 있어요. 아까 sum if가 조건에 맞는 셀들만 값을 합계내는 함수였던 것처럼 count 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들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함수인 거죠. 예를 들어서 a1 콜론 a100 하고선 조건을 100보다 큰 이렇게 조건을 줬다. 요거 이제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줬다 그러면 a1부터 a100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 10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개수를 세서 count if 함수는 count에서 유래된 함수니까 주로 이제 수치 뭐 이런 거 아니면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문자열도 문자열 지정을 해주면 문자열과 같은 표현이 담긴 셀들의 개수를 세주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방금 살펴본 통계 함수들을 실제 우리 엑셀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던 연습 파일 BSP09 엑셀 파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함수 1 시트에 가보시면 자, 지금 여기 B3부터 B7까지 A 영업점의 월별 대출금 현황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평균 어떻게 계산합니까? equal average 라고 계산한다 그랬죠. 네, B3부터 B7까지 이렇게 엔터 치면 평균이 4,300만 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max라는 함수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max B3부터 B7까지 그러면 가장 큰 값 4,500인 걸 알 수 있어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B3부터 B7까지. 네, 엔터 치면 최소값은 4100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값, 이런 건 어떻게 찾아요? 예, large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죠. large. 그래서 B3부터 B7까지 컴마 2 이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고, 컴마 3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엔터 치면, 자, 이거 맞나요? 4400? 그쵸? 제일 큰 값은 뭐예요? 4500. 두 번째로 큰 값은 4400. 맞네요. 자,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mall이라는 함수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B3부터 B7까지 중에, 자, 두 번째로 작은 값이다. 컴마 2 하면 된다고 했죠. 엔터 치면 4250인데, 맞죠? 4100이 제일 작은 값이고, 뭐 공동 두 번째로 작은 값이긴 합니다만 4250이 두 번째로 작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값들의 분산이 뭐예요? 분산은 각 값들로부터 평균을 빼요. 평균을 뺀 거를 다 제곱을 합니다. 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예, 그것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데이터들이 퍼져 있냐, 그걸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자, 분산은 va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선택해서 B3부터 B7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를 이렇게 치게 되면 분산은 23750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이 아까 제곱을 씌워서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곱 씌운 것들을 어떻게, 예, 루트를 씌워서, 네, 해석하는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STDEV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계산해 보면 표준 편차는 154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 값으로부터 약 한 154만 원 정도씩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레인지 범위는 그냥 이렇게 빼면 되죠. 예. 맥스 값에서 민 값을 빼면 이렇게, 예,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400인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민 함수와 맥스 함수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함수의 두 번째, 여기 보면 날짜 데이터도 있고, 뭐 월요일이란 문자열 데이터도 있고, 뭐 에러도 있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카운트 함수 해볼게요. 카운트, 예, 해서 이렇게 A2번부터 B5번까지, 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상컨대 몇의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자, A2부터 B5까지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트 한다면 몇 개의 값이 나올까요? 예, 예상이 되시나요? 자, 몇 개가 나온다? 엔터 쳐볼게요. 짠! 예, 4개가 나온다. 왜 4개일까요? 예,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만 센다? 수치값만 센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수치가 뭐가 있어요? 300, 그죠? 300 2개. 요거는 수치죠, 그죠? 300 2개 수치입니다. 0도 숫자죠, 수치죠. 예, 0도 수치예요. 하나, 둘, 셋.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뭘 수치로 인식했을까요? 예, 그렇죠. 엑셀에서는 날짜를 뭘로 인식한다? 숫자로 인식한다 그랬죠. 1900년 1월 1일을 1로 기준을 삼아서 날짜는 숫자로 환산해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 날짜 데이터였던 거예요. 날짜 데이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데이터가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4개가 카운트 되는 거죠. 자, 카운트 A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A로 한다면 카운트 A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뭐만 아니면 된다? 공백만 아니면 전부 카운트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중에 공백이 어디 있어요? B3 하나 있죠. B3. 나머지는 공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수로 나오겠어요? 그렇죠. 7개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요거 빼고는 공백이 아니고 뭔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뭐였다? 카운트 블랭크 함수라고 했어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정확하게 뭐만 센다? 공백인 칸만 센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공백인 칸은 뭐밖에 없어요? B3 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터를 땅 쳐보면, 예, B3 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300과 같은 거가 셀이 몇 개인 걸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equal count if, 예, 요 영역에서, 예, 뭐와 같다? 예, 300과 같은 것만 찾아줘라. 이렇게, 예, 한다고 하면은, 자, 엔터, 짠! 이렇게 하면 2개가 되는 거죠. 300보다 큰 데이터만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있네요. 자, 여기 300보다 큰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날짜 데이터죠. 예, 요거 2009년 10월 31일 요거 숫자로 바꾸면은 4117이 돼요. 그래서 네, 요거 날짜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왼쪽 정렬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왼쪽 정렬을 강제로 준 거죠. 이거 풀면 예, 오른쪽 정렬 다시 됩니다. 숫자 데이터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카운트 함수, 카운트 a 함수, 카운트 블랭크 함수, 카운트 if 함수까지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차에 준비된 강의 내용은 이런 그 통계 함수들 외에도 이제 문자열 함수도 있고 논리 함수도 있고 그리고 찾기 함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어지는 우리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9주차 2강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